온 나라가 충격에 빠진 하루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9시 반에 서거했습니다. 예, 대단히 충격적이고 슬픈 소식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오늘 오전 9시 30분경 이곳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참으로 동탄스럽습니다. 저를 버리셔야 합니다는 글을 접하고서도 님을 지키지 못한 저희들의 무력감이 참으로 동탄스럽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적어도 살기가 힘이 들어서 아니면 분하고 서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은 좀 없는 세상. 군부에는 5년 동안에 34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널렁널렁 갖다 주면서 내 공장에서 내 돈 벌어주려고 일하다가 죽었던 이 노동자에 대해서 4천만 원 주느냐 8천만 원 주느냐를 가지고 그렇게 싸워야 합니까? 그것이 인도적입니까?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다는 하나의 증거를 꼭 남기고 싶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가 없다. 여생도 남에게 짐이 될 일밖에 없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화장해라.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오래된 생각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던 2009년 5월 23일 아침, 그때 여러분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 비보를 어떻게 접하셨습니까? 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저격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묘소에서 취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김재규 부장의 기일이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서거했다는 전화를 받고 머리를 둔기로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습니다. 18대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오늘 이 시간, 저는 대통령 노무현이 아닌 대통령이 되기까지의 인간 노무현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의 정치 역정은 한편의 드라마였습니다. 지도자가 되기 위한 고된 훈련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은 아무나 되어서도 함부로 되어서도 안 되는 자리입니다. 지금부터 대통령을 향한 인간 노무현의 길을 찬찬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특집 주진우의 현대사 제15화 노무현 이야기. 양숙씨, 양숙씨. 어머, 그럼 합격하신 거예요? 내 뭐라 했나? 될 거라 안 했나? 아이고, 건우 아빠. 이렇게 꿈을 이루었어요. 내 생애 최고의 순간이라고 하면 역시 사법고시 합격이었을 겁니다. 내가 사법고시 합격한 것은 벌레가 사람이 된 것만큼이나 큰 사건이었습니다. 돼지를 잡고 풍물을 치면서 일주일이 넘도록 마을 잔치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기쁨을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결혼 정년기를 넘겨 나를 기다려줬고 또 집안 반대를 무릅쓰고서도 혼인을 맺고 오늘을 기다려준 아내 권양숙에게 정말 고마웠습니다. 아내는 제 무릎에 얼굴을 묻고 눈물 범벅이 돼서 엉엉 울었습니다. 사실 아내와 저는 정말 어렵게 결혼했습니다. 아이고, 막내 너 갈대처럼 살라는 말 모르나? 바람이 동쪽에서 불면 서쪽으로 눕고 서쪽에서 불면 동쪽으로 눕고
그게 세상사는 이치라고 안 했나? 무난한 여자 만나서 무난하게 결혼하라는 이야기 이제 그만하이소. 마 무연아, 고만 나온나? 어머니, 마 씨가 잘 설득하겠습니다. 작은형, 담배 한 대 좀 주소. 무연아, 마이 어머니와 큰형님 설득이 쉽지가 않구나. 그 사실도 아닌 이야기만 믿고 계셔서 답답합니다. 빨갱이로 뒤집어 씌우는데 그 사실이 중요하겠노? 눈도 안 배는 양숙 씨 아버님이 인민군에서 학살 감시를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머니나 큰형은 무연이니 행여나 사법고시 안 될까봐 염려하는 게지. 판검사 변호사 못해도 내가 노력해서 다른 일 하면 됩니다. 제가 뭐 그게 두려운 줄 아세요? 아들이 큰 꿈을 갖고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에만 매진했으면 싶어. 부모 입장에서, 형제 입장에서 다 그랬을 것 같아요. 또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또 우리 그 같은 마을 사정을 다 알잖아요. 우리 친정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돌아가셨고 그런 걸 다 아니까 만약에 결혼을 하더라도 또 그런 연자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렵게 되지 않겠느냐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제 장인은 좌익 활동을 하다 돌아가셨습니다. 제 아내는 그로 인해서 자라면서 숱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런 아내는 제가 버려야 합니까? 그렇게 하면 대통령 자격이 있고 이 아내를 그대로 사랑하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까? 내세울 것이 전혀 없었던 저 역시 아내 집안에서 달가왈리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겐 뭔가 해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넘쳐났습니다. 그 확신이 우리를 이어줬습니다. 그 사이에는 결혼 전 아내 뱃속에 들어선 건호가 있었지요. 우리는 그렇게 사법고시 합격으로 서로에 대한 마음의 빚을 털어버렸습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사법고시는 한국적 카스트 제도에서는 신분 상승의 지름길이다. 그래서 기득권층에서는 신분의 계승을 위해, 서민 계층에서는 신분 상승을 위하여 유망한 청년들이 몰려든다. 그 엄청난 경쟁 대열에 끼어든 고졸 청년 노무현. 3번의 도전 끝에 결국 합격의 영예를 얻는다. 노 판사, 또 기소유예야? 닭소리한 정렬인데 배고파서 그랬다고 하는데 미래를 위해서라도. 지난번 뇌물 받은 공무원은 무죄. 자네한테 걸리는 피고들은 복권 당첨받는 기분이겠어, 어? 그 사람은 뇌물로 보기엔 너무 적은 액수였습니다. 노 판사 명심해. 당신은 판사야, 변호사가 아니라고. 갈매기 부산갈. 야, 내 친구 노무현 판사님. 판사날이라서 목에 힘주고 다닐 줄 알았는데 여전히 이 소주에 꼼장어 찾네. 야, 그 생활 적응 안 되나? 판사가 되니까 돈 걱정은 안 한다. 여기저기서 굽실거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내가 왜 출세했는지 모르겠어. 봐라 이 새끼 여기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이거. 서럽고 억울한 사람 돕는다고 사법고시 봤는데 이게 맞는 길인지. 노무현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표를 냅니다. 세무공무원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둘째 형 노건평 씨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파면된 것도 한 원인이었습니다. 판사로서의 안락한 삶은 노무현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사표를 낸 노무현은 변호사를 개업합니다. 변호사님, 사건 맡아달라는 의뢰인이 2명 또 왔어요. 지금 밖에 계신데. 아이고, 엄마, 사람을 잡네, 사람 잡아.
돌려보내주세요. 아니, 꼭 해달라고. 수임료는 원하는 대로 해드린다고 하고요. 아이고, 노 변호사님. 여기 들어가시면 안 되는데.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자. 그럼 일단 앉아보세요. 노 변호사님 하면 1심에서 진 사건을 2심에서 이기는 역전의 명수 아니십니까? 저같이 억울한 사람이 의지할 분은 노 변호사님 뿐입니다. 제가 승률이 높은 건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제출되는 소장은 자신이 직접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변론서에 10장을 쓸 때 100장을 썼습니다. 법 조항을 인용할 때도 조문 전체를, 판례를 인용할 때도 그 전문을 게재해 판사들이 제 변론서를 찾아볼 정도였으니까요. 성실함이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산 장안의 사건이란 사건은 다 저를 찾아왔고, 솔직히 그땐 갈쿠리로 돈을 긁어 모은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요트도 있었고 별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노무현입니다. 선배님, 그 어쩐 일로? 예? 시국사범을 맡아달라고요? 제가 그건 안 해봤어. 해보면 된다고요? 하여간 그 의뢰인을 만나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병곤 씨 맞죠? 변호사님이시군요. 김광일 선배가 바쁘다고 해서 제가 왔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근데 지금 추워요? 왜 그렇게 몸을 떨고 계십니까? 그게 아니라 제가 고문을 당해서. 뭐라고요? 고문? 고문을 당해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자, 보여주세요. 보여드릴. 글쎄, 판단은 내가 할 테니까 보여봐요. 이런. 먹물칠한 것처럼 보이시죠? 이런 천하의 죽일 놈들. 사람을 뭘로 알고? 법정에선 노무현은 거의 이성을 잃었다. 노무현은 법정에서 책상을 치고 고함을 지르는 등 격렬한 변론을 한다. 고문당한 아들의 어머니를 법정 증인으로 세워 방청석을 울음바다로 만들기도 했다. 이 대학생들을 만난 것으로 노무현은 조세전담 변호사에서 시국전담 변호사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 당시 노무현 변호사에게 변론을 맡긴 송병곤 씨. 김광일 변호사님이나 이영록 변호사님이 훨씬 더 좀 유명해졌습니다. 시국 사건이나 이런 걸로. 그래서 그 두 분 변호사님이 오시지 않을까 했는데 노 변호사님 오신 게 좀 상당히 뭐랍니까 좀 의외였고요. 그 다음에는 변호사님이 이제 우리들 이야기를 이래 할 때 우리들 생각이나 뭐 이런 걸 이래 이야기를 하면 좀 뭐라면 쉽게 좀 수긍을 하는 거라고나 할까. 노무현 변호사와 함께 불임 사건을 변론한 문재인 변호사. 그 불임 사건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국가보안법 조작 사건이어서 그 당시 학생이나 청년들이 읽었던 책, 그게 문제가 됐던 사건이었어요. 그 변론을 위해서 그 많은 책을 일일이 다 직접 읽어보죠. 그래서 아마 그 책을 다 이제 직접 읽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도 스스로 의식화된 면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반정부 변호사, 거리의 변호사가 되면서부터 은행과 기업의 고문 변호사는 대부분 끊어졌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도 이들은 권력기관의 눈치를 보면서 일방적으로 해약을 알려왔다. 호헌철폐 집회가 열렸고 곳곳에서 산발적인 시위도 있었습니다. 과격한 구호를 외치는 등 격렬한 시위를 벌였으며 반동 부르주아 개량주의자들을 쓸어내기 위해 민중혁명을 일으켜 모든 국가기관을 불살라버리자고 선동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무현은 1987년
6월 항쟁 대열에 합류합니다. 부산에서 노무현은 구심점이었습니다. 노무현은 1987년 2월 7일 남포동 부산국장 앞에서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규탄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피의자 신분으로 검사 앞에 섭니다. 노무현은 당당했습니다. 당시 조서를 보실까요? 피의자는 1986년 8월 10일 오후 7시 부산 중부교회 인근에서 학생 50명을 선동해 폭력경찰 물러가라는 등의 구호를 선창하는 등의 가두 시위를 전개한 사실이 있는가? 알 필요가 없다. 1985년 김광일, 문재인 변호사와 함께 300만 원을 각출해 당감성당 안에 부민협 사무실을 부산 진구 범천 1동 845호 송호진 씨 소유의 건물로 이전토록 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있는가? 그런 것도 문제가 되는가? 1987년 27 박종철 추모 집회를 위해 1월 10일과 2월 3일 부민협 사무실에서 2회에 걸쳐 부민협 등 제야단체와 신민당이 화합을 가져 박종철 추도 행사를 2월 7일 오후 2시 대각사에서 열기로 하고 행사가 저지될 경우 집회와 시위도 불사한다는 등의 결의를 했는가? 질문도 정확하지 않고 대답 또한 하고 싶지 않다. 박종철 추모 행사에 쓰이는 유인물과 플래카드, 어깨띠 등을 제작하는 등 필요한 경비로 피의자가 50만 원을 제공했는가? 알 필요 없다. 하지만 뭐라고 할까? 그 귀신 같네. 당일 행사의 추도사를 위해 미리 추도사를 준비했는가? 미리 준비했다면 좀 더 잘했을 것이다. 현재 심경은? 이번 일은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이다. 노무현은 부산 지역 노동자들로부터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었다. 숨진 동료의 부검 과정에서 수많은 법조인 중 노무현에게 입회를 요청할 정도로 그 신뢰는 두터웠다. 1987년 8월 22일 거제도 대우조선 사건에서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대우조선 노동자 이석규가 숨지자 노무현은 동료 인권 변호사들과 함께 사인 규명 작업을 하다가 9월에 제3자 개입 그리고 장례식 방해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었다. 이어 1987년 11월에는 변호사 업무정지 처분까지 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다시 한번 노무현의 인생을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다. 네, 노무현입니다. 예? 김영삼 총재님이시라고요. 아니, 그 어쩐 일로 전화를 다 주셨습니까? 네. 요즘 제가 그 변호사 업무도 정지당해서 놀고 있습니다만. 예. 총선 출마요? 제가 무슨 국회의원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예. 그럼 일단 고민 좀 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여보, 엿들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정치는 안 됩니다. 내가 뭐 한다 안 한다 말한 게 있나? 당신 성격에 정치는 뭐네요. 튕겨져 나올 기라고요. 그런 후회할 일 반대입니다. 노동운동, 민주화운동 다 찬성하지만 정치는 안 됩니다, 여보. 노무현의 아내 권양숙은 반대했습니다. 머리띠를 싸매고 도시락을 싸들고 말린다는 표현이 적절할 정도로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네, 통일민주당 총재 비서실입니다. 네. 노무현 변호사님이라고요? 돌려봐요. 저 노무현 변호사. 나 김영삼이요. 뭐요? 노동자 권익을 위한 법? 그 책임지고 관철시켜 주겠냐고요? 그리 하지요. 우리 당이 그러려고 있는 당 아닙니까? 내가 확실히 관철시켜 주겠습니다.
부산 동구 구민 여러분, 통일민주당 기호 3번 노무현입니다. 제가 여기에 무슨 연구가 있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정당에서 나온 허삼수 씨를 반드시 심판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사 왔습니다. 그런 전두환 씨의 왼팔입니다. 민주주의를 짓밟은 50의 적자를 그냥 두고만 보실 겁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총선 출마, 그리고 국회 입성, 저에게 힘이 생긴 것입니다. 저는 그 힘을 탄압받는 노동자를 위해 쓰기로만 마음먹었습니다. 국회에 그런 사람 한 명쯤은 있어줘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동구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된 노무현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아니 꼼꼼하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이런 세상이 좀 지나친 욕심이라면은 적어도 살기가 힘이 들어서 아니면 분하고 서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은 좀 없는 세상,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 의지는 없었지만 권력의 힘이 무엇인 줄을 알았던 노무현. 그는 당선된 그해 임기 첫 해부터 두각을 드러냈다. 다름 아닌 청문회였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부에는 5년 동안에 34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널렁널렁 갖다 주면서 내 공장에서 내 돈 벌어주려고 일하다가 죽었던 이 노동자에 대해서 4천만 원 주느냐 8천만 원 주느냐를 가지고 그렇게 싸워야 합니까? 그것이 인도적입니까? 그것이 기업이 할 일입니까? 답변하십시오. 좋습니다. 어떤 정치자금을 대통령이 받았다면 불법인 것은 사실입니까? 그렇죠. 그건 어느 나라 정치사회든 지금 정치자금을 하고 해서 합법적으로 하느냐 공개적으로 하느냐 때문에 전 세계가 다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법률상 불법인 건 사실인데 어느 나라나 그런 고민은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어느 나라 법률상 그것이 불법이라는 사항은 제가 법률에 적용을 검토 안 해봤습니다. 증인 안전기획부장으로 근무하셨죠? 예. 예? 예. 수사 업무도 있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법률에 관해서, 범죄에 관해서 수사를 하면서 법률적인 업무를 많이 취급하시죠? 기본적인 세부적인 것은 실무자들이 하고 일반 공직자의 윤리에 속하는, 윤리에 해당되는 공직자의 업무에 관한 것도 기본적인 것은 취급하시죠? 예. 그런데 정치자금법만 모릅니까? 정치자금법의 일반적인 사항은 알지만은 그 세부적으로 어떤 법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정치자금법에 관한 규정도 모르고 어떤 정치자금이 합법적이고 불법적인 것도 모르는 안전기획부장에게 이 나라의 안전을 맡겼습니까? 증인은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개인적인 인신을 가지지 말고 인신 공격이 아니고 증인이 오늘 그 답변을 회피하는 것이 매우 불성실한 답변이기 때문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 사안 법률을 모른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법률의 세부적인 사항을 어느 법조에 적용되는 사항을 세부를 물은 것이 아니고 위법. 그런데 그 무렵 노무현이 몸담고 있던 통일민주당에는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감지되고 있었다. 1989년 12월의 마지막 날, 통일민주당 원내회의장으로 가보자. 오늘 전두환 씨가 청문회에 나오는데 우리 통일민주당 의원들은 조용히 있기로 했습니다. 과격투쟁 이미지는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거든요. 무슨 소리입니까? 50의 괴수인데 따질 건 따지고 해야죠. 노무현 의원, 평민당과 우린 다릅니다. 온건 중도 노선이에요. 노 의원도 자중하세요. 이상해. 뭔가 이상해. 김영삼 총재가 여당과 교감을 했다는 설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전두환을? 아주 확실한 건 전두환을 청문회 자리에 세우는 걸로 더 이상 50 문제는 거론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덮을 문제인가? 아무 조건 없이 정당법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정당으로 합당한다.
민주자유당이 오늘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민정민주공화 3당은 오늘 합당을 의결하고 민주자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3당 합당 때는 합당은 야합이라며 자신을 정치인으로 키워준 김영삼 전 대통령과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보란듯 김영삼 총재는 노태우, 김종필 씨와 함께 당을 차립니다. 1990년 1월에 3당 합당. 김대중에게 밀린 김영삼의 승부수라는 이야기가 바다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기회주의였으니까요. 개인적 변절 행위도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 야당을 표방하며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당이 그 이름을 간판죄로 들고 자신들이 타도의 대상으로 상정해온 군부 독재자들과 야합을 한 것이다. 결국 노무현은 자신을 정치의 길로 이끈 김영삼과 등진다. 그리고 1992년 총선을 맞는다. 민자당 김영삼 대표의 영향력이 선거 판도를 좌우해온 부산은 민자당이 16개 전 의석의 석권을 목표로 뛰고 있는 반면에 김정길, 노무현, 김광일 의원 등을 앞세운 야당도 만만치 않은 기세로 이른바 YS 아성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13대 때 YS 바람을 업고 당선된 노무현 의원은 통합 야당의 대변인으로서 재선 고지를 노리고 있고 허삼수 위원장은 지난 4년 동안 지역 골목골목을 누비며 조직 기반을 다져 13대 패배의 서력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서울로 가시는 게 아무래도... 내가 내 지역구를 두고 어디를 간답니까? 의원님, 솔직히 이곳은 승산이 없습니다. 김영삼 씨가 여당으로 가면서 또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가 되면서 여기는 여당의 텃밭이 됐습니다. 의원님 명성과 인기라면 서울에서 먹힐 겁니다. 그럼 내가 여기를 버리라는 겁니까? 솔직히 지역 당원들 김영삼 씨 따라갔고요. 의원님이 돌보시지 않아갖고 여기 지역 조직 무너졌습니다. 이번 총선 격전지로 관심을 모았던 민자당 허삼수 후보 역시 청문회 스타인 노무현 의원을 누르고 금배지를 달았습니다. 말 많은 어떤 선동이나 이 투쟁 같은 이런 시대는 막을 내리고 정말로 말과 이 행동이 일치하는 정도 정치. 14대 총선에서 노무현은 부산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노무현은 대북 역풍비, 생어 역수형, 즉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날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헤엄친다는 마음가짐으로 싸웠습니다. 그러나 낙선합니다. 노무현은 1995년 부산시장 선거에 또 나갑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다는 하나의 증거를 꼭 남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낙선합니다. 그리고 2000년 다시 부산에서 출마했습니다. 또 낙선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서 16대 총선에서 영남 주최 과정에서도 부산 경남 지역에서 출마할 결심을 발표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 시대 최대 과제인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동서 통합과 화해를 이루려고 합니다. 노무현 후보가 낙선이 이번에 복대해야 우리 부산을 죽이기를 골몰을 하고 있는 이 김대중 정권이 정신을 차리기 때문입니다. 울지 마소. 농부가 밭을 탓하는 거 아니지요? 울지 마이소. 그러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망국적인 지역구들을 깨기 위해 싸우고 또 싸운 노무현에게 젊은 층과 네티즌을 중심으로 한 지지와 환호의 물결이 일기 시작했다. 그의 낙선은 대선을 위한 디딤돌이었다. 노무현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다. 최대 라이벌은 이른바 대세론을 앞세운 이인재 후보. 처음에는 승산이 없어 보였다. 둘의 첫 대결은 광주였다. 노무현 후보 득표수 595표
37.9%입니다. 그의 진정성에 광주는 화답했다. 이인재를 꺾고 광주에서 승기를 잡았다. 상황이 불리해진 것을 느낀 이인재는 색깔론을 들고 나왔다. 노무현의 장인에 관한 의혹을 들고 나온 것이다. 노무현은 숨기려고도 변명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내를 버리라면 차라리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선언했다. 대통령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영부인 아버지가 남로당 선전부장으로서 7명의 우익 인사를 살해하는 현장을 지켰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는 결국 이인재를 꺾고 대선 후보가 되었다. 그 이후에도 정몽준과의 단일화 문제를 겪으면서 또 한 차례의 고비를 맞지만 민주화 세력의 법통을 잇고 있다는 민주당,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라는 민주당의 일부 사람들, 심지어 스스로 개혁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정몽준을 얘기하고 있고 몽당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이 뽑아준 후보를 중심으로 뭉쳐서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의 창존 세력과 족보의 신문과 맞서 싸워서 끝내 우리 민족사를 바로 세워야 할 사람들이 재벌 세력에 투항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당신들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는 결국 이회창 후보를 물리치고 대통령의 고지까지 오르게 된다. 그 스스로 말했듯 노무현의 최대 업적 가운데 하나는 바로 당선이었다. 역사의 대의를 본인에게 맞추지 않고 본인을 역사의 재단에 바쳤던 사람, 노무현. 10년 전 이 겨울에 그는 이런 역사를 만들었다. 5, 8, 7, 6, 5. 오후 6시 정각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16대 대통령 선거 예측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오는 민주당과 아직 모른다며 애써 실망감을 감추는 한나라당. 9시쯤 노 후보의 당선이 점쳐집니다. 네, 노무현 후보가 당선 유력이 떴습니다. 9시 반에는 당선 유력에서 당선 확실로 굳어집니다. 10시 반 두 후보가 당사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하튼 그냥 참 좋습니다. 선서, 나는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3년 2월 25일 대통령 노무현. 노선 건국 이래로 600년 동안 우리는 권력에 맞서서 권력을 한 번도 바꿔보지 못했다. 비록 그것이 정의라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진리라 할지라도 권력이 싫어하는 말을 했던 사람은, 또는 진리를 내세워서 권력에 저항했던 사람들은 전부 죽임을 당했다. 그 자손들까지 멸문지화를 당했다. 해가 망신했다. 600년 동안 한국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권력에 줄을 서서 손바닥을 비비고 머리를 조아려야 했다.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우리의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한 나라를 이끌어가고 그 나라를 책임지는 대통령. 그 자리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도 불쌍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의 선택과 더불어 역사와 시민정신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번 18대 대통령 또한 그러할 것입니다. 대통령 노무현, 그가 꿈꾸었던 사람 사는 세상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결국은 미완으로 남았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는 역사에서 후퇴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손에 앞으로의 5년을 만들어 나갈 선택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은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12월 19일에 투표에 있습니다. 이번 편은 김상웅 전 독립기념관장이 쓴 노무현 평전에서 참고했습니다.